지금 70년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만행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 원을 10월 말일까지 선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 25%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오히려 맞받아쳤습니다. 주둔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내라. 그리고 곧이어 삼성, LG, 한화, 현대가 미국 공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통령의 단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작권 환수, 자주방위로 간다. 아직도 70년 전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는지 미국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맹국이라고 말로는 떠벌리면서 대한민국을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는 미국의 행동, 여러분은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윤재현 외교부 경제안보팀 협상가입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교위기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외교보좌관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붉은 줄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TOP PRIORITY.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저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단 4줄짜리 문서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10월 말까지 선입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서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블랜턴. 그가 적어놓은 마지막 문장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오전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청와대 지하 상황실. 불빛은 희미했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술을 깨물며 묻습니다. 윤 차장, 그들이 정말 철수할까요? 아닙니다.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평택기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는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합시다. 저는 외교 전문가로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죠. 존중이란 단어가 사라진 요구였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풀려는 태도는 한 나라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세계지도 한 장과 평택기지 배치도가 놓여 있었죠. 전쟁이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보다 문장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이제 미국이 부담하라. 그 문장을 영어로 옮겨야 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담이라는 단어를 넣을까, 아니면 책임로 바꿀까. 그 차이는 협박과 존중의 경계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책임의 균형이었으니까요. 클릭 한 번으로 전송이 완료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외교가 시작된다. 창문 너머로 태극기가 비에 젖어 펄럭였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가웠고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보낸 전문이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워싱턴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 하퍼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재현, 너 정말 그런 문서를 보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하퍼, 우리는 협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모욕이야. 그가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산 제품 전 품목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한 문장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 모니터엔 뉴스 속보가 번쩍였습니다. 한국 경제 초비상.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관세 30%면 손실이 얼마일까? 수출액 1,200억 달러, 거기에 추가 부담 약 8조 원. 그러나 미국도 타격이 컸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을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데이터상 의존율은 52%, 특히 반도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차장,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대통령님, 그들도 우리 없인 못 버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참모 몇 명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선택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납기율, 불량률 제로, 기술 독립성. 그 어떤 협박도 이걸 흔들 순 없었죠. 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은 제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여라.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략적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청와대 담장에 비친 달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각 산업별 피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철강, 배터리 모든 그래프가 붉게 치솟았죠. 하지만 그 끝엔 역설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대체 불가율 89%. 그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70년간 세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때 하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현, 너희가 진심으로 버틸 거라곤 생각 안 했어. 하퍼, 우리는 단 한 번도 동맹을 팔지 않았어. 통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고 택시는 여전히 달렸습니다. 국가란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맨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세의 화살은 숫자에 맞지 않는다. 명분에 부딪혀 부서진다. 그날 아침 청와대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통의 보고서가 그 정적을 깨뜨렸죠.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전원 긴급 회동 요청. 관세 전쟁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모두 불러요. 오늘 안에 결론을 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의가 역사를 바꿀 것이다. 오후 3시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비공개 회의실. 회장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죠.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숨을 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생산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순간 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공장을 멈추라고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단기 손실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아남는 길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잔만 남았고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시장의 고객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의 공급자입니다. 공급자가 멈추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대차 회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누가 먼저 멈추죠? 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부터 하겠습니다. SK 회장이 손을 들었죠. 켄터키 공장부터 멈추죠.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화 회장이 잇따랐습니다. 좋습니다. 텍사스, 엘라베마, 미시간 공장 전면 중단. 한 줄의 결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을 감싼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은 몰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압박한 겁니까? 누군가 물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차례다. 청와대로 복귀하니 대통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예, 대통령님. 5개 기업이 가동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이제 공은 그들 쪽으로 넘어갔군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엔 비행기 한 대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던진 메시지가 실려 있었죠. 우린 더 이상 주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부로 공장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전 8시 텍사스에서 시작된 파장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차 전기차, SK와 한화의 군수 라인까지 모든 생산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날을 두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부릅니다. 산업의 심장이 멈춘 날. 청와대 상황실의 모니터엔 붉은 그래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줄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환호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저게 다 그들의 손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도 느낄 겁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걸요.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 패닉에 빠졌습니다. 애플, 테슬라, 포드, GM 빨간 숫자가 번개처럼 깜빡였죠. CNN은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장 중단, 미국 제조업 마비.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보낸 단 한 통의 메일이 거대한 나라를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퍼 차관보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윤재현, 이건 경제 테러야.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관세가 먼저였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 패배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공기엔 이상한 자신감이 돌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하루 손실은 우리 쪽이 230억 원. 하지만 미국은 10배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수치는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두려움을 잃었고 그들은 계산을 잃었죠. 해가 저물 무렵 뉴욕 타임스가 속보를 냈습니다. K기업 철수, 미국 산업 심장 멈추다. 블룸버그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공은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독한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무언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제 그들도 알게 됐겠죠.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동맹은 협박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걸. 백악관 상황실의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모니터엔 붉은 그래프가 뒤엉켜 있었죠. 누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건 국가안보보좌관 블랜턴이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그의 외침이 회의실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그들의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청와대는 고요했습니다. 대통령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차장, 미국이 움직이겠죠? 예, 대통령님. 하지만 지금은 혼란뿐일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혼란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겠군요. 그때였습니다. 외신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사 착수.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공급망 위기, 소비자 물가 폭등, 실업자 급증. 그들의 언론은 한국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비판했죠. 하퍼 차관보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죠. 동맹을 시험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백악관을 갈랐습니다. 하퍼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블랜턴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CNN은 이를 백악관 내부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보좌진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수석 최명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윤 차장, 우리가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승부는 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자주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국 내부의 균열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논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새벽 2시 대통령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던 나라가 우리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백악관의 전화 코드가 화면에 떴을 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재현연, 우리는 대화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박이던 그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있었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역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짧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다만 동등한 동맹을 원한다. 협상은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블랜턴이 아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담금 절반으로 낮춥니다. 대신 방위체계 협력 강화.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에서 하죠. 그는 잠시 망설였고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쪽이 되어 있었죠. 그때 하퍼 차관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윤재현, 이번엔 내가 옳았어.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그 안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상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 서명 직전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죠. 미군이 주둔하는 땅은 동맹의 땅입니다. 지배의 땅이 아닙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빛이 푸르게 번졌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존중받는 자리에 돌아온 것뿐이라는 걸요. 청와대에 복귀하니 대통령이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윤 차장, 오늘 당신이 쓴 문장 한 줄이 30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죠. 아닙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버텨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에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 아래도 서지 마라.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서울 하늘엔 맑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밤새워 일한 청와대 직원들이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죠. 커피잔을 들고 있던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다뤘습니다. BBC는 품격으로 맞선 나라라 했고 CNN은 무릎 꿇지 않은 동맹의 교훈이라 썼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박수 소리가 터졌고 일본과 유럽의 외교관들까지
한국의 협상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이건 승리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굴복 없는 대화, 그 철학이 비로소 세계의 언어가 된 겁니다. 대통령은 회의 도중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차장, 이제 외교는 숫자가 아니라 품격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군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그 품격을 국민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정화 수석이 회의실 뒤편에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국제언론 보도량 74개국, 긍정 논조 92%. 수치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받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TV를 보던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댓글에는 한 줄의 문장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회의, 끝없는 불면의 밤, 그리고 한 줄의 문장.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에 태극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나라의 품격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존중이라는 걸. 온 세상이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태극기가 천천히 올랐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굴복 대신 품격을 택한 나라, 그 첫 아침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국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자주와 존중의 이름으로 걷겠습니다. 자주방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합니다. 그 순간 군악대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압박 속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연단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퍼 차관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 배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냉랭한 동맹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악수였죠. 저는 그 악수를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바람을 나누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대통령은 마지막 보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윤 차장, 이제 우린 미국의 그늘이 아니라 세계의 빛 아래 서 있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진짜 동맹이란 무엇인가요? 그 대화 이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속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나누는 동맹, 존중을 주는 친구로 남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외교가 시작됐구나. 하늘 위의 국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은 붉은색이 유난히 따뜻했죠. 그건 단지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존중의 상징,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자주의 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우리는 마침내 그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협박에도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았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든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70년의 굴종을 넘어 이제 우리는 대등한 동맹으로 섭니다. 그날의 연설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굴복 대신 품격을 택한 한국의 결정,
자주와 존중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더 신중한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신중.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